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입주민이 불안을 호소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이종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산전선동을 하는 공산당 기관지는 언론이 아니라고 해 야당이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 시 방통위 기능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공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습니다. 국회 회기 중이 아닌 만큼 표결 없이 구속심사가 이뤄집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비하 발언 논란에 혁신위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양희원영 의원은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이라며 김 위원장을 감쌌습니다. 전남 화순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최악의 불볕더위가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 이번 폭염은 우선 오는 10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폭염에도 마스크 착용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을 우려했는데 지하철 탑승객 10명 중 2명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탈모센터가 4년 동안 불법 원료를 섞은 제품을 팔아 39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사실 잘 믿기지는 않습니다. 어제 국토부가 주차장에 철근이 빠진 이른바 속빈 아파트 실명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서고 정부가 신속히 후속 조치에 들어갔지만 후폭풍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9는 첫 순서로 속빈 아파트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정수양 기자가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곳곳에 파란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무량판 기둥 300여 곳 가운데 12곳의 철근이 누락돼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공사로나 그랬지? 문제는 이런 사실이 입주민들에게 공지되지 않은 데다 도색 보수 작업을 한다고 허위로 안내했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붙어있던 안내문은 논란이 커지자 오늘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사 가야 되나 방 빼야 되나 싶었죠. 걱정하시기도 하고 본인도. 불안하죠. 진짜 무너지면 막 위험하고 막. 문제가 된 또 다른 아파트 주민도 속이 타긴 마찬가지. 크죠. 여기가 수면이만 경이다 보니까 애들이 많죠. 관련 아파트 커뮤니티엔 후속 조치도 못 믿겠다, 싹 부수고 다시 지어라 등 불만이 폭주하는 상황. 특히 보상 방식과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이를 둘러싼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환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정신적 피해와 집값 하락분에 대한 보상, 전면 재시공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습니다. 서로 봐주며 이권을 챙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이런 사태를 불렀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무량판 공법을 쓴 민간 아파트 29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했는데 만약 주거동에도 같은 문제가 발견된다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송병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째 부실공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293곳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LH가 본격적으로 무량판 구조를 도입한 게 2017년이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이 공법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60%가 넘는 188개 단지는 이미 입주가 끝났습니다. 3개월가량 조사한 뒤 명단을 공개할 수 있지만 주민 반발을 고려해 단지명을 공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밀 안전 진단을 거쳐 보강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사들은 초비상입니다. 가뜩이나 치솟은 공사비에 부동산 PF 여파로 휘청이는 상황에서 시공 문제가 드러나면 이미지 실추 등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금력이 약한 중소 중견 건설사엔 치명적입니다. 혹시나 나오면 안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맞습니다. 한번 걸리면 끝장이니까요. 상당수 건설사가 무량판 구조 공법을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공사 파장이 어딜까지 번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중심엔 무량판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무량판은 말 그대로 무량, 대들보가 없다는 뜻인데 붕괴 사고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과 광주 화정동 아파트도 이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무량판이 다 위험한 걸까요? 정준영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백화점 옥상에 있던 수십 톤짜리 냉각탄 무게를 보강철근이 부실했던 무량판 구조가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월 무너진 광주 화정동 아파트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해 하중이 커졌는데 무량판 구조를 떠받치던 봉바리마저 모두 철거되면서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39층 바닥 등이 1차 붕괴되면서 23층까지 총 16개 층이 연속 붕괴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무량판은 대들보나 벽 대신 기둥을 쓰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공간을 넓게 쓸 수 있고 시공 시간과 비용도 절약돼 2017년부터 보편화됐습니다. 대신 모든 하중이 기둥에 집중되기 때문에 연결부 철근이 부실하면 기둥 주변이 무너지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짓는다면 무량판 공법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가장 최적이었던 방법을 통해서 이제 검증된 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은 있지만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무량판 건축물을 두고 확산되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해 무량판 안전심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공교롭게도 무량판 구조가 사고 원인 가능성으로 지목이 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가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정말 무량판 구조 그 자체는 안전하다고 봐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삼풍백화점 같은 예도 있지만 예. 10년 전 이 민간 헬기가 강남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도 무량판 구조로 지어졌는데 당시 헬기가 3개 층에 충돌하면서 7개 층의 외벽이 부서졌지만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이 제대로 시공만 한다면 공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무량판 구조는 억울할 수도 있겠군요. 그럼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먼저 이 구체적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벽식 구조와 이 수평으로 설치한 보가 천장을 받치는 기둥식 구조와는 달리 무량판 구조는 벽도 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장이 높고 리모델링이 쉬운 데다 층간소음도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벽과 보가 없는 대신 이렇게 기둥과 맞닿는 부위에 철근을 촘촘하게 엮어 하중을 버티게 해야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철근의 개수와 간격을 정확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빠진 철근이 바로 이 전단 보강근입니다. 그렇다면 무량판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빠진 거잖아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재료를 빼돌려 팔아챙긴 과거의 사례와는 좀 다릅니다. 예. 이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 15개 단지 가운데 10개 단지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근이 빠져 있었고 예. 5개 단지는 시공 과정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안전성보다는 경제성을 따져서 철근을 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부실을 파악하고 바로잡아야 할 감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설계와 구조 계산, 이 시공 과정마다 쪼개서 하청을 주다 보니 기술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예. 오류들은 곳곳에서 생길 수 있는데 오류라는 거는 항상 체크를 해서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표시가 빠졌는데 이건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현장에는. 감리가 그 의무를 안 가져요.
자, 여기에 이권 카르텔이라는 게 작용했다고 정부는 보는 거고요. LH의 전관 예우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LH 출신들이 간 회사에 설계나 감리를 맡겨서 부실 시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최근 5년 사이 용역업체 9곳에 2급 이상 LH 고위 간부 10명이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8개 업체와 LH가 계약한 용역비만 2,3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LH공사를 따내기 위해 그쪽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간접적인 비용을 늘리고 공정한 기술 경쟁을 저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술 경쟁 구도보다는 영업에 의해서 많이 수주가 좌우가 됩니다. 설계건, 감리건, 시공이건 간에. 그러면 실력보다는 관계, 영업 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전관 예우로 발생한 비용과 안전을 맞바꾼 셈이군요. 예, 무서운 일입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남은 수명에 따라서 투표권에 차등을 두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하더니 논란이 커지자 사과인지 아닌지 애매한 발언으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세대 간 갈라치기 하지 말라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게 나가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이죠. 그런데 이 전략이 과연 효과가 있긴 있었을까요? 최원국 기자가 이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의도 민주당 사업,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탄 차량이 외부인 출입을 막는 경찰의 저지선 안쪽으로 들어가고 김 위원장은 차에서 내려 바로 당사로 들어갑니다. 김 위원장은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며 당사에 머물렀고 6시간이 지나서야 혁신위 명의로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오히려 여당이 발언을 왜곡한다며 세대 간 갈라치기를 말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취재진을 피해 자리를 뜬 김 위원장은 오늘 저녁 인천 간담회에서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며 노여움을 푸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천박한 인식을 가진 김 위원장은 사퇴하고 그를 임명한 이재명 대표도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폄훼한 것도 모자라 현대판 고려장 집에 박혀 계셔라는 이런 망언에 버금가는 끔찍한 발언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과연 우리 당을 도와주러 오신 분 맞나?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김 위원장을 돕겠다고 나서면서 불을 끄기는커녕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겨냥해 미래에는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까지 했는데 이 정도면 실언이 아니라 소신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논란 하루 만에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이 맞다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양 의원은 SNS에 지금 투표하는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며 더 오래 살아있을 청년과 아이들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동학 전 청년 최고위원도 이 글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혁신위원회 역시 양 의원이 김 위원장 발언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두둔했습니다. 발언의 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그런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양 의원은 논란이 되자 3시간 만에 문제 발언 가운데 일부를 삭제했지만 청년층과 노년층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글이란 주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딴 노인 비하 발언에도 당 지도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당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문제 제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히려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라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청소년들의 야망을 가져라. 어르신들한테 왜 그 말 안 하냐. 이렇게 시비 걸어서. 민주당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청년층 표심 잡기에 집중하면서 노년층을 향한 발언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오늘 과천청사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공세를 의식한 듯 사실이 아니라 특정 진영의 주장을 전달하는 공산당 기관지 같은 매체는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소신은 이제 충분히 밝힌 거라고 봐야겠죠. 정치적 공방과 언론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진영 싸움을 예고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한송원 기자가 이 후보자의 발언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출근길에 나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야권의 언론 장악 주장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특정 진영의 정파적 주장을 전달하는 건 언론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이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적폐청산 TF를 가동했지만 자신이 언론 장악에 관여한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언론관이 뒤틀려 있다며 재차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해야 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공산당 기관지로 취급당할 것입니다. 또 이야말로 언론 보도를 검열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언론의 그 구체적인 행태를 검열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들립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오늘 오후 국회로 전달됐는데 민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서면서 이달 중순쯤 예정된 인사청문회까지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 임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또 한편으론 이 후보자가 임명됐을 때 위원장 직무를 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는 법안도 냈습니다. 여당은 식물 방통위를 만들려는 속셈이냐고 비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오현주 기자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5일에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여권 추천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그리고 야권 추천의 김현 위원 3명이 참석해 김대행과 이 위원 2명의 찬성으로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의결됐습니다. 제적위원 3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행법상 방통위원 5명 가운데 2명만 참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고 제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오늘 3인 이상으로 회의 개최 요건을 강화하고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5명의 위원 중에서 설사 2명이든 1명이든 의결할 수 있다라고 상식에 어긋난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의결 요건을 정하게 된 거죠. 현재 여야 2대 1인 방통위 구도는 김효재 대행과 야당 추천의 김현 위원의 임기가 오는 23일에 끝나게 되면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더라도 2명의 위원만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김현 위원의 후임을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여당은 식물 방통위를 만들려는 법안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모든 기능이 마비되는 식물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다만 여당 소속인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안 상정 자체를 막을 경우 법안 논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한동안 우리 관심사에서 멀어졌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성만, 윤관석 두 의원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회기 중이 아니어서 표결 없이 이번 주 금요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51일 만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송영길 지지 의원 모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현역 의원 20명과 지역위원장 등에게 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 수사를 위해서는 두 의원의 신병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국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 회기는 16일에 시작하는 만큼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장 심사 일정은 이번 주 금요일로 잡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충실히 진행해왔고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며 국회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번 영장 청구 당시 국회에서 동정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점과 이르면 이번 달 말 시작될 검찰 정기 인사를 염두에 둔 이중포석으로 보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검찰을 향해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 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장 재청구를 시작으로 돈봉투 수수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예, 이 사건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냈던 박모 씨가 이미 구속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소장을 입수해 봤는데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이 비용을 댄 경선 컨설팅 결과 보고를 받는 자리에 송 전 대표도 참석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송 전 대표에게는 어떤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권영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후원 조직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자금을 불법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보좌관 박모 씨. 송영길 대표가 지시한 건가요? 국회에 제출된 박 씨 공소장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박 씨와 먹사연 연구소장 A씨 등과 정무기획회의를 운영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먹사연은 박 씨의 요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송영길 캠프 정치 컨설팅 비용 9,500여만 원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북한 관련 연구기관이어서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었지만 어긴 겁니다. 박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컨설팅 업체 측 우려에도 대납을 강행했고 이를 숨기려고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등으로 컨설팅 제목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컨설팅 결과를 송 전 대표가 직접 보고받은 정황도 있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송영길 좌담회 결과 보고 당시 송 전 대표는 먹사연 사무실에서 컨설팅 업체 대표를 만나 보고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송 전 대표를 123차례나 언급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역대급 폭염에 시달린 하루였습니다. 전남 화순이 37도, 서울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비공식 집계까지 더하자면 40도를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폭염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발령할 정도였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수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동자동 쪽방촌. 숨이 막힐 듯한 더위를 견디지 못한 일부 주민들은 공원 그늘 한켠에 모여 있습니다. 선풍기가 틀어놓은 날이 어때요? 덥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짜면은 물 걸레요, 걸레. 전남 화순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대구와 광주 36도, 서울도 35도를 기록하는 등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지금 서울 광화문의 온도는 3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얼음을 아스팔트 위에 붓자 이 단 3분 만에 열기의 도가 이렇게 물로 변했습니다. 지열까지 겹쳐 체감 온도는 더욱 높은 상황. 헬멧을 쓴 채 도로를 달려야 하는 배달 라이더들은 어지러움증을 호소합니다. 하이바가 아무래도 무게도 있고 안에서 이제 열 배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더 맴돌다 보니까 좀 더 어지럼증이 생기니까 하는 거죠. 상점이나 이제 손님들 중에서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무거운 소포 상자를 옮겨야 하는 집배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땀이야 뭐 그냥 불출 사는 거 있죠. 땀 나다가요 말라요. 하도 더워서 다 말라버려요. 뜨거워서.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폭염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으로 심각 단계는 전국 40% 이상 지역에서 낮 최고 35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폭염과 함께 찾아오는 것 중 하나가 녹조인데요. 이번에는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식수원인 소양호 상류까지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이 상류에 녹조가 생긴 거는 50년 전 댐이 건설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건지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양호 상류가 온통 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지난달 28일 녹조가 처음 관측된 뒤 닷새 만에 최상류 4.7km 구간이 녹조 범벅으로 변했습니다. 녹조로 뒤덮인 강물 속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투명한 컵에 이렇게 강물을 담아보니 진한 초록색 녹조 알갱이가 둥둥 떠다닙니다. 소양호 상류에 녹조가 발생한 건 1973년 댐 건설 이후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체 물이 아주 새파랗게 풀밭 같아요. 아주 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소양호 하류까지 포함하면 전체 3분의 1 구간에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녹조가 퍼지면서 어민들은 조업도 포기했습니다. 악취까지 풍기는 데다 물고기들도 녹조를 피해 활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녹조 안 끼는 물골 요런 데나 조금씩 잡히는데 그거 조금씩 잡히는 거 보고 어떻게 잡아먹고 살아. 장마로 비료와 가축의 배설물 등 녹조 유발 물질이 유입된 뒤 폭염에 수온이 33도까지 올라 순식간에 녹조가 창궐한 겁니다. 오염물질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물은 정체되고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니까 녹조가 발생했다고. 수장공사와 강원도 등은 수질 보호를 위해 내일부터 선박을 투입해 녹조 제거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 폭염 속에 전 세계 청소년들이 전북 부안 새만금을 찾았습니다. 이 세계 잼버리 대회가 대장정에 막을 올렸는데 폭염이 난관인 상황입니다. 일부 참가자가 실신하면서 어제와 오늘 참가자 21명이 온열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여의도 세배 면적 간척지에 그늘막과 텐트가 늘어섰습니다. 오늘 개막한 세계 잼버리 대회 장소인데 어찌된 일인지 오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폭염이 워낙 심하다 보니 참가자 대부분이 그늘로 몸을 피한 겁니다. It's very hot, way hotter than Malaysia. I got headache 2 times already. I had to eat paracetamol. I had to eat medicine. 대회가 열리는 전북 부안은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린 이곳 새만금 야영장 일대는 닷새째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국내외 대회 참가자 21명이 온열 질환에 걸렸습니다. 고열과 탈수, 어지러움은 물론 일부 청소년들은 실신까지 했습니다. 일단 그늘 쪽에서 이제 물을 마시게끔 하고 일단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물과 소금 공급을 늘리고 병상도 확충하며 온열 질환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잼버리 대회가 끝나는 오는 12일까지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회에 참가한 전 세계 4만 3천여 명의 건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 폭염의 끝은 언제냐입니다. 기상청은 일단 오는 10일까지 폭염이 계속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상청도 폭염이 끝나는 시점을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예년에 비해서 폭염 지속 기간이 왜 이렇게 긴 건지, 기상청은 왜 폭염의 끝을 전망하지 못하는 건지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신경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을 제6호 태풍 카눈이 하얗게 덮었습니다. 태풍의 눈이 보이는 매우 강한 상태고 이동 속도도 시속 15km로 느린 편입니다. 뜨거워진 바다의 수증기를 머금은 카눈은 한반도에 역대급 폭염을 몰고 왔습니다. 통상 여름에는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치하면서 한반도에 더위를 몰고 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 태풍이 불어넣는 뜨겁고 습한 공기까지 가세한 겁니다. 추가적인 수증기 공급을 계속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북위 30도 부근에서 태풍이 그 밑에서 계속 열기를 쏴준다는 거예요. 폭염과 열대야는 오는 10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폭염이 끝나는 시점은 기상청도 아직 가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고기압사에 끼어 있는 카눈이 모레쯤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가 관건입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위치해 있는 이 기압계 상황에 따라서 이 태풍의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다. 지구온난화로 폭염, 폭우가 교차하는 이상기후가 점점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AI,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죠.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해서 아동 성착취물을 만든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온라인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원하는 명령어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아지를 입력했더니 1분여 만에 간단한 강아지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40대 A씨는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360건을 만들었습니다. A씨는 해외 음란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아동 성착취물을 보관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포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성인 음란물과 달리 아동 성착취물은 보관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그 표현물도 함께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된 A씨는 결국 아동청소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 등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가 기소된 건 A씨가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탈모는 더 이상 성별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이들의 공통적 고민입니다. 강남의 한 탈모센터가 관리 제품에 불법 원료를 섞어서 판매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탈모센터는 고객들에게 1:1 맞춤형이라면서 현혹했는데 부작용이 상당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탈모센터에서 한의사가 고객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모발 검사 뒤 제품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안내하겠다고 설명합니다. 결과는 저희가 일주일 뒤에 나오는 즉시로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탈모센터가 보낸 결과는 가짜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모발 검사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화장품을 만든다고 홍보하며 탈모 환자들을 속여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조사 결과 해당 탈모센터 대표인 61살 A씨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을 일반 화장품에 섞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샴푸와 에센스로 구성된 한 달치 세트 가격은 24만 원. 2019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만 6천여 개를 팔아 39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소비자는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팔과 무릎에 붉은 반점이 생겼거나 아니면 두피가 가렵고 또 자고 나면 진물이 나는 정도로 노랗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오늘 업체 대표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코로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5주 연속 증가세인데다가 지난주에는 하루 확진자가 5만 7천 명이나 나온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더위에 마스크를 다시 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 얼마나 많이 착용하는지 저희 차정승 기자가 오늘 하루 지하철에 탑승해서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아이손을 잡고 나온 부모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지만 시민들은 자발적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열차는 왕십리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승객 49명 중에 마스크를 쓴 건 10명이었는데요. 이전 칸도 비슷했습니다. 착용한 마스크는 KF94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두 열차의 경우에도 총 승객 265명 중 70명, 352명 중 93명으로 착용률이 각각 26.4%였습니다. 폭염이 한창인 오후 1시, 손에는 아이스 커피를 들었지만 마스크는 벗지 못합니다. 덥더라도 워낙 몸살 기운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써야 된다는 생각에. 지난주 코로나 일평균 확진자는 4만 5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17.3% 늘었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 판매량도 4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달 중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낮출 예정이던
방역 당국도 고민입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내외 유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완화해도 병원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차종승입니다. 이 해마다 자동차세를 낼 때면 국산차를 가진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억대가 넘는 수입차는 13만 원, 우리나라 승용차는 90만 원을 냅니다. 자동차세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돼서 가격이 거의 2배 더 비싼 수입차가 세금은 오히려 덜 내는 겁니다. 자동차 행정 기준이 1990년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개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홍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부터 3주간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세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현행 자동차들이 많은 기술 발전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배기량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배기량은 1990cc지만 차값이 6,700만 원이 넘는 벤츠는 세금으로 1년에 51만 원을 내는 반면 절반 가격인 3,400만 원짜리 그랜저는 배기량이 2,497cc라는 이유로 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수소차나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어 1억 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은 1년에 세금을 13만 원만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는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과 더불어서 자동차세가 이중으로 혜택을 받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배기량 대신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CO2 배출량을 과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FTA 자동차 협정에 세제 개편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 통상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국민 토론을 통해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집회 시위 요건 강화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는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 변경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식당이나 마트에서 술을 살 때 가격이 일률적이라는 생각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마트나 식당에서 술을 팔 때 들여오는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이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제 식당이나 마트에서 1,000원짜리 소주를 만나게 되는 걸까요? 장윤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입니다. 소주 한 병에 1,290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마트나 식당 같은 주류 소매업자가 실제 구입 가격보다 술을 싸게 팔 수 없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마트에서 소주 한 병을 1,100원에 들여온다 가정하면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구매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국세청이 유권 해석을 내놓은 건데 소주와 맥주 가격이 뛰면서 소비자 체감 물가가 크게 오르자 정부가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자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면 공급자들은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소비자에게는 훨씬 더 적절한 가격이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식당이나 마트가 실제 술 판매 가격을 내릴지는 의문입니다. 주류 마진이 큰 식당의 경우 굳이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고 업장에서 알아서 파는 거지 뭘. 시장 원리만 바뀌어야지. 다른 다 5,000원 파는데 우리만 4,000원 팔 필요 없죠. 마트 등 유통업계는 자칫 가격 경쟁 치킨 게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청와대 비서관실에서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건너뛰고 통계를 작성한 한국부동산원의 실무자들에게 수치 조정까지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향할 것 같습니다. 이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국토부 산하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는 시세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KB 부동산 통계 서울 아파트 값은 52%나 올랐습니다. 감사원은 정부와 민간 통계가 4배 넘게 차이가 난 것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를 조정하라고 부동산원에 압력을 넣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고 본 겁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담당 비서관실이 국토부를 건너뛰고 부동산원 실무자들에게 수차례 통계를 매만지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부동산원 실무자들은 실제로 매매가 상승률 같은 수치를 고친 뒤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8년 11월 주택도시 비서관실이 맡았던 부동산 정책은 국토교통 비서관실로 이관됐는데 모두 정책실장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등 3명의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고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요즘 정치 현수막 공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수막에 적힌 말들이 어찌나 험한지 저도 종종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런 스트레스가 더 커질 거라고 합니다. 국회가 법 만드는 걸 게을리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황병준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고속도로 종점은 누가 바꿨나? 국민에겐 핵 오염수. 일방적 주장이나 정치적 선동을 담은 현수막이 거리에 가득 찼습니다. 정치질 같은 막말, 거친 표현도 수두룩합니다. 지난해 말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정치 현수막이 거리를 차지한 겁니다. 서로 헐뜯는 이야기들 적혀 있는 건 되게 보기도 불편하고 지저분해 보이고 외관상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도 많아서. 문제는 오늘부터 선거 관련 현수막을 아무 제한 없이 걸 수 있다는 겁니다. 1년 전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에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유예기간 1년 동안 법 개정을 하지 못한 겁니다. 화곡역 사거리 횡단보도 주변에만 정치 현수막 14개가 걸려 있습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 같은 현수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봅니다. 법이 무효화된 상황 속에서 이 선거에 올인하는, 선거에 사활을 거는 후보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정당 현수막 하나라도 더 걸려고 하는. 여야는 8월에 선거법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현수막 공해 피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일본도 폭염에 시달리고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낮 기온이 연일 40도에 육박하면서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키나와에는 6호 태풍 카눈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에 나무가 흔들립니다. 선박과 시설물은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이 오키나와로 접근한다는 소식에 식료품 사재기가 벌어졌고 대부분 지역에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오키나와를 오가는 항공편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최대 초속 50m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몸집을 키운 카눈은 이틀 동안 본격적인 강풍과 폭우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시각 수도권 일대와 서일본 지역에는 열사병 경계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교토와 도토리시는 낮 최고 기온 38도, 사가시는 37도를 기록하는 등 40도에 육박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온열 질환으로 지난달에만 70명이 숨졌습니다. 子供の頃から比べるとやっぱり5度ぐらい上がってますね。だからこのままいったら本当にこの辺がもう赤道直下のね地帯と同じような状態になっちゃうんじゃないか心配します。 야마가타현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야외 수업 이후 사망했고 70대 노부부는 에어컨이 꺼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배달시키는 것도 라이더들 생각하자면 미안해질 때가 많은데요. 물놀이장에서 주문한 음식을 드론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배송료 3,000원을 내면 드론이 3kg 미만의 상품을 배달해줍니다. 김승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야외 수영장 상공에 갑자기 드론 한 대가 나타나더니 에어매트 위로 상자를 떨어뜨립니다.
치킨과 음료수를 주문한 피서객은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애들도 되게 신기해하고 좋아하고 그러고 되게 생각보다 정확하게 물건을 떨어뜨려줘가지고 그래서 또 쉽지 않고 잘. 스마트폰 어플로 주문을 하고 배송료 3,000원만 내면 드론으로 배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 드론이 최단거리로 비행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배달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합니다. 드론 배송 자체는 3kg 중량을 배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리는 6km 반경 안에 어떤 지점이든. 도심 드론 배달 서비스를 첫 경험한 시민들은 배달 상태가 예상보다 좋다는 반응입니다. 위에서 떨어져서 이게 뭐 망가졌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포장 상태도 굉장히 좋아서 안에 뭐 봤는데 뭐 내용물도. 배달 품목이 제한적이고 야간이나 궂은 날씨에는 드론 배송이 중단되는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성남시는 배송 품목과 참여 업체를 늘리는 등 보완을 통해 드론 배송 서비스를 공원 등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고교생 투수 장현석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에 이어서 미국 진출까지 그 어떤 선수도 누리지 못했던 해외 진출 조건이 완성됐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말루 위기에 등판한 장현석. 삼진을 잡아낸 뒤 상대팀 더그아웃을 향해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줄 정도로 호기가 넘칩니다. 구속은 시속 152km. 많은 메이저리그 구단의 스카우트들 앞에서 3과 3분의 1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역투했습니다. 믿어주셔서 위기 때 좀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배나보들이 생각보다 잘 됐고 뭐 컨디션도 그렇고 스피드도 괜찮아서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고교 최대업.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유일한 고교생 투수 장현석이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딴다는 보장은 없지만 순조롭게 일이 진행돼 병역까지 해결된다면 장현석의 해외 진출에는 날개가 달리는 셈입니다. 큰 무대에 좀 최초로 뽑혔는데 얼떨떨한 것 같아요. 좀 잘하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장현석이 성공적인 메이저리거가 된다면 오히려 향후 국가대표팀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후에도 2차례 태극마크를 달았던 박찬호의 경우가 있지만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후 대표팀에서 볼 수 없었던 추신수의 사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의지의 문제. 그래도 장현석이 어떤 선수도 누리지 못했던 행운을 거머쥔 건 분명해 보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장년의 남자 양쪽으로 노인과 청년이 그리고 그 아래 사자와 늑대와 개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봅니다. 왼쪽의 노인은 이런 중반이었던 거장 티치아노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아들, 오른쪽은 조카입니다. 세 사람 머리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 신중하게 행동하고 미래에 경거망동하지 말라. 새 얼굴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과 세대의 흐름을 말합니다. 티치아노는 과거를 살았던 노인들의 지혜에 귀 기울이라고 합니다. 단편 소설 황혼의 반란에서 노인들은 자기 몫의 회전이 끝났는데도 회전 목마를 떠나지 않는 잉여 인간입니다. 정부는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는 순간 체포해 안락사시킵니다. 탈출한 노부부가 노인들을 모아 게릴라전을 벌이다 붙잡혀와 죽음의 주사를 놓는 요원에게 말합니다. 너도 언젠가는 늙을 거야. 僕はもう唯一の解決策ははっきりしてると思っていて、結局高齢者の集団自決、集団切腹みたいなのしかない。 이 30대 교수는 일본 고령자들이 나라의 짐이 되고 있다며 강제 안락사 같은 극단적 주장을 해왔습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가 그의 망언을 보도하면서 일본이 들끓자 세대 교체의 은유적 표현이었다고 발뺌했죠.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표결을 하냐는 거죠.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중학생이던 아들로부터 들은 말이라며
공개 행사에서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가 짧은 분들이라고 나름 애둘러 말했지만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라는 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는 아들이 남은 수명에 따른 비례적 투표를 주장하더라고 했습니다. 종교, 재산과 세금, 성별, 인종에 따라 참정권을 제한했던 구시대처럼 나이에 따라서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고려장을 그러나 김 위원장은 되게 합리적이고 참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을 만난 자리 분위기에 취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면면이 내려오는 노인 비하가 참 질기고 위중한 고질병으로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김 위원장은 선임된 직후부터 혁신 의지와 공정성을 의심받는 발언들로 설화를 일으켜왔습니다. 급기야 두고두고 남을 말폭탄을 터뜨리고서 내놓은 혁신위의 입장문이 또 폭탄입니다.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정쟁적이고 구태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 시각과 대응 수법이야말로 정쟁적이고 구태적인 갈라치기로 비칩니다. 어떤 일에 걸맞은 능력이나 분수를 가리켜 깜냥이라고 하죠. 그런데 세상에는 인물 됨됨이와 그릇보다 과한 자리에 올라서 두루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래가 짧은 분들이라는 표륜적 해코지를 하고서 뭐가 잘못인지조차 모른다면 정말 큰일 아닌가요? 8월 1일 앵커의 시선은 혁신의 깜냥이었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열기가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이제는 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이 대부분이고요. 내일도 전국적으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야외 활동 조심하시고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제주가 27도로 열대야 기준선을 웃돌겠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중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물결이 거센 가운데 밤사이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폭풍해일 가능성도 있어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카누는 동중국해까지 북상한 뒤 주말쯤 북동쪽으로 진로를 틀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후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라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태풍이 불어넣는 열기로 한 주 내내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일 화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